프랑크푸르트의 어느 아침이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다. 차갑고 고른 빛이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방 안까지 닿지 않았다. 방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었다. 책상도 아니었고 침대도 아니었다. 창가의 의자였다. 그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860년. 그의 나이 72. 그는 생의 대부분을 혼자 살았다. 결혼하지 않았고 오래 머문 공동체도 없었다. 곁에 있던 것은 그가 50년 가까이 함께한 푸들 한 마리였다. 그마저도 이제는 없었다. 침묵이 방을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침묵이었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은 걷고 있었다. 목적지를 향해, 혹은 목적지가 있다고 믿으며. 그는 오랫동안 그 믿음을 해부해 왔다.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논증이라는 방식으로. 그 결과는 간결했다. 삶은 고통이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도달한 문장이었다. 위로도 아니었고 절망도 아니었다. 하나의 진술이었다. 차갑고 정확한 진술.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문장 하나가 그에게 다시 돌아왔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유의 끝에서 나오는 응시였다. 자신의 삶을 향한 길고 고요한 응시. 이 영상은 그 응시를 따라간다. 1788년 2월 22일 단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하일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성공한 무역상이었고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훗날 괴테와도 교류한 사교계의 여성이었다. 겉으로 보면 결핍 없는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 집안에는 어두운 기류가 흘렀다. 아버지는 우울했다. 말수가 적었고 세상을 향해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다. 쇼펜하우어가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창고 위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사고인지 자살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쇼펜하우어는 그 죽음을 오래 품고 살았다. 어머니는 달랐다. 남편이 죽은 뒤 그녀는 바이마르로 이주해 문학살롱을 열었다. 활기찼고 사교적이었으며 아들의 우울을 견디지 못했다. 두 사람은 결국 멀어졌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 평생 화해하지 않았다. 고독은 그에게 선택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의 조건이었다. 그는 괴팅겐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철학으로 방향을 바꿨다.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도했을 때 그는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 시간을 배정했다. 헤겔의 강의실은 가득 찼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났고 2번 다시 강단에 서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물었다. 왜 삶은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썼다. 1818년 30살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주저를 완성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는 표상이기 이전에 그 밑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어떤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선언. 그 힘을 그는 의지윌라고 불렀다. 의지는 목적이 없다. 이것이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이 있다고 믿는다. 성장하고 완성되고 어딘가에 도달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 그 믿음은 환상이었다. 의지는 그저 지속된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의지는 그저 작동한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통해 표현된다. 우리가 의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은 의지의 도구다. 그렇다면 인간이 느끼는 욕망은 무엇인가? 욕망은 의지의 표면이다. 의지가 인간이라는 형태를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은 욕망의 형태를 취한다. 배고픔, 갈증, 성욕, 권력욕,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의지가 자신을 유지하고 지속하려는 운동이다. 욕망이 생긴다. 그것은 결핍의 신호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신호. 그 부족함은 고통이다. 가벼운 고통일 수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불편함이고 긴장이며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인간은 그 결핍을 채우려 움직인다. 노력하고 추구하고 손을 뻗는다. 그리고 때로는 원하던 것을 얻는다. 욕망이 충족된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통이 잠시 멈춘다. 긴장이 풀린다. 안도감이 온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쾌락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쾌락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쾌락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쾌락은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일 뿐이다. 배고픔이 없다면 음식은 그토록 맛있지 않다. 목마름이 없다면 물 한 잔이 그토록 달지 않다. 쾌락은 결핍 위에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쾌락은 독립적인 상태가 아니다. 고통의 일시적 중단이다. 그렇다면 욕망이 충족된 이후에는 무엇이 오는가? 권태다. 욕망이 채워진 자리에 권태가 들어온다. 목적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가 자리 잡는다. 인간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도달한 순간 그 에너지는 갈 곳을 잃는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구조다. 욕망 충족 권태, 새로운 욕망. 이 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의지는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욕망은 다시 충족을 요구하고 충족되면 권태를 낳고 권태는 다시 새로운 욕망을 촉발한다. 시계추를 생각하면 된다. 시계추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고통이다. 욕망이 충족된 후에는 권태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잠깐의 안도가 있을 뿐이다. 그것이 삶의 구조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이 구조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를 쌓은 사람도 이 구조 안에 있다. 명예를 얻은 사람도 이 구조 안에 있다. 사랑을 이룬 사람도 원하던 자리에 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도달한 자리가 다를 뿐 구조는 동일하다. 충족 이후에는 반드시 권태가 온다. 권태 이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결핍이 온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관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사실로 서술했다. 철학은 위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삶의 고통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삶의 고통은 삶의 구조 자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인식을 허무주의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이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뒤에야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이야기다. 먼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삶은 고통이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라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한 남자가 있다. 그는 20대를 가난 속에서 보냈다. 돈이 없었고 인정받지 못했으며 원하는 것의 대부분이 손에 닿지 않았다. 그는 그 결핍을 동력으로 삼았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오래 버텼다. 3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그는 곧 알아차렸다. 무언가 달라졌지만 무언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장의 숫자는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다. 그러나 자신의 내부에서 느끼는 어떤 감각은 그대로였다. 채워지지 않은 감각, 아직 부족하다는 감각, 더 나아가야 한다는 감각. 그는 그것이 더 큰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큰 목표를 세웠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을 정확히 보았다. 욕망은 충족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를 바꿀 뿐이다. 더 많은 돈을 원했던 사람은 돈을 얻은 뒤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 권력을 얻은 사람은 더 많은 인정을 원한다. 인정을 받은 사람은 더 오래 기억되기를 원한다. 욕망의 대상은 바뀐다. 그러나 욕망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것은 의지의 본성이다. 의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지는 지속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의지는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이 메커니즘의 운반체다.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목적지가 생긴다. 끝에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시작이 나타난다. 이것이 설계의 결함이 아니라 설계 그 자체다. 그렇다면 성공한 삶은 무엇인가? 더 많이 반복한 삶이다. 더 많은 욕망을 품었고, 더 많이 추구했으며, 더 많이 충족시켰고, 더 많이 권태를 겪었으며, 더 많은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 삶. 그것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성공을 비난하지 않았다. 성공을 추구하는 인간을 경멸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그 반복의 구조를 가리켰다. 보라, 인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같은 것을 다른 이름으로 반복하고 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아감의 내부 구조는 항상 동일하다. 결핍, 추구, 충족, 권태, 그리고 다시 결핍. 이 구조를 벗어난 사람은 없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를 다룬다. 자살이다. 삶이 고통의 반복이라면 그 반복을 스스로 끊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읽으며 이 질문에 도달한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답은 예상과 다르다. 그는 자살을 긍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도덕적이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살이 의지를 부정하는데 실패한다고 말한다. 자살은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다. 자살하는 사람은 삶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처한 조건의 삶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인간은 극단적 선택을 한다. 그것은 의지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의지가 충족되지 않아 폭발한 것이다. 쇼펜하우어에게 진정한 의지의 부정은 다른 방향에 있었다. 그것은 폭력적 단절이 아니라 조용한 내려놓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3부에서 다룰 이야기다. 2부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인간은 왜 같은 것을 반복하는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단순하다. 의지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의지는 반성하지 않는다. 의지는 학습하지 않는다. 의지는 다만 지속하려 한다. 따라서 인간이 경험을 통해 욕망의 허망함을 배워도 의지는 다시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허무인가? 쇼펜하우어는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했다.
허무라는 말은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의미의 부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시도가 어떤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구조를 모르는 채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구조를 알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원했다. 그는 삶을 미화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를 당대의 많은 철학자들과 구분짓는 지점이다. 헤겔은 역사가 이성의 실현 과정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낙관이 그 안에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그 낙관을 믿지 않았다. 역사는 반복된다. 개인도 반복된다. 욕망은 충족되어도 되돌아온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같은 구조 안에서 살아왔다. 그는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것을 직시하는 것이었다. 삶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여러 장치들이 있다. 사랑이라는 이름, 사명이라는 이름, 성장이라는 이름. 그 이름들은 욕망의 반복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쇼펜하우어는 그 방식을 부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방식 이면을 보려 했다. 이면을 보는 것은 냉혹한 일이다. 그러나 이면을 보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반복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식당에서 매일 혼자 식사했다. 그는 자리에 앉기 전 금화 한 잎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웨이터들은 그 습관을 알았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 이유를 그는 한 번 말한 적이 있다. 식사 중에 장교들이 전쟁 이야기, 말 이야기, 여자 이야기만 한다면 그 금화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이라도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금화는 남겨둘 것이다. 금화는 항상 그의 주머니로 돌아왔다. 그는 사람들을 증오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반복이 그들에게 어떤 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연민에 가까운 시선이었다. 냉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래 관찰한 자의 피로와 슬픔이 있었다. 인간은 욕망의 반복을 삶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반복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반복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구조를 기술한 뒤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철학자였다. 철학자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는 그 구조 안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지가 인간을 지배한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욕망의 반복이 삶의 본질이라면 인간은 그저 반복하다 사라지는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탈출구는 있었다. 단 그것은 영구적인 해방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길은 세 가지였다. 예술, 연민, 그리고 금욕. 첫 번째는 예술이다. 예술은 의지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을 가능하게 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일상 속에서 인간은 항상 욕망의 주체로 살아간다. 무언가를 원하고 피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한다. 그 상태에서 세계는 항상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저것은 내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저 상황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인간은 세계를 그렇게 본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그런데 예술 앞에서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음악을 듣다가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그림 앞에서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는 순간, 문학의 한 문장에서 멈춰서는 순간, 그 순간에 욕망은 잠시 물러난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원하거나
두려워하는 주체가 아니다. 나는 그저 보고, 듣고, 느끼는 존재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순수한 인식 주체라고 불렀다. 욕망 없이 세계를 바라보는 상태. 그것은 드물고 짧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고통이 멈춘다. 권태도 없다. 결핍도 없다. 다만 대상 자체가 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예술 중에서도 음악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그 이유는 특별하다. 다른 예술들, 회화나 조각이나 문학은 세계의 표상을 다룬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재현하고 해석한다. 그러나 음악은 표상을 다루지 않는다. 음악은 의지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그 어떤 언어도, 어떤 이미지도 거치지 않고 의지의 움직임을 소리로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다른 예술보다 더 깊이 인간의 내부에 도달한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흔든다. 이유를 모르면서도 눈물이 나거나 이유 없이 평온해지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낀다. 그것은 의지가 음악 안에서 자신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들으며 철학을 했다. 그에게 음악은 오락이 아니었다. 세계의 내부를 듣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예술은 일시적이다. 음악이 끝나면 욕망은 돌아온다. 그림 앞을 떠나면 일상이 돌아온다. 예술이 제공하는 해방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다. 그것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예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두 번째 길이 있다. 연민이다. 쇼펜하우어의 윤리학은 독특하다. 당시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성을 윤리의 기초로 삼았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보편적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에서 나오는 도덕, 이성이 명령하는 행동.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거부했다. 이성으로 도달하는 도덕은 차갑다. 그것은 계산이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은 타인을 하나의 원칙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진정한 도덕의 기초는 이성이 아니라 연민이다. 연민의 마이티에리아이디. 이 독일어 단어를 쇼펜하우어는 문자 그대로 읽었다. MIT는 함께라는 뜻이다. LEID는 고통이라는 뜻이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가능한가? 쇼펜하우어의 답은 형이상학적이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의지의 표현이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각자 분리된 개체처럼 보인다. 나의 몸이 있고 너의 몸이 있다. 나의 생각이 있고 너의 생각이 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처럼 살아간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동일한 의지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너를 고통스럽게 한다. 내가 결핍을 느끼는 방식으로 너도 결핍을 느낀다. 나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고통받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고통받는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타인은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동일한 고통을 겪는 존재로 보인다. 그 인식에서 연민이 나온다. 연민은 감상이 아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동질적이라는 인식이다. 그리고 그 인식에서 비롯되는 행동이 쇼펜하우어에게 도덕의 전부였다. 연민은 의지의 지배를 약화시킨다.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하는 삶은 의지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하는 삶이다. 나는 원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피한다. 의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 자신의 욕망은 잠시 배경으로 물러난다. 나의 결핍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모든 존재가 동일한 구조 안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인식,
그 인식은 의지의 지배력을 조금씩 약화시킨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고통의 구조를 이해한 자가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해가 먼저다. 행동은 그 다음이다. 세 번째 길은 금욕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가장 급진적인 길이다. 예술이 일시적 해방이고 연민이 의지를 약화시키는 방식이라면 금욕은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다.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적게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금욕주의적 수행처럼 들린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동양 사상,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서 이와 유사한 사유를 발견했다. 욕망을 끊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니르바나라는 개념. 그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철학적으로 재해석했다. 의지의 부정은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자살은 의지의 부정이 아니다. 자살은 의지가 폭발하는 방식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부정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살아있으면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배고프면 먹는다. 그러나 더 맛있는 것을 집착하며 찾지 않는다. 피곤하면 쉰다. 그러나 더 편안한 환경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는다.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그 관계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의 경계를 조용히 인식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에 이끌리는 힘을 서서히 줄여가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금욕의 실질적 내용이다. 그는 이 길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다. 의지는 강하다. 의지는 포기를 모른다. 욕망을 하나 끊으면 다른 욕망이 올라온다. 쾌락을 멀리하면 불안이 온다. 더 적게 원하려 해도 몸과 마음은 더 많은 것을 향해 움직인다. 금욕은 저항이다. 의지에 대한 조용하고 지속적인 저항. 극적인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항. 쇼펜하우어 자신이 완전한 금욕을 실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는 좋은 음식을 즐겼고 음악을 사랑했으며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는 자신의 이론과 완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방향을 알고 있었다. 방향을 아는 것과 그 방향으로 완전히 걸어가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다. 예술, 연민, 금욕.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 예술은 잠시 쉬는 것이다. 의지의 지배로부터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공간. 연민은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나의 욕망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방식. 금욕은 의지에 저항하는 것이다. 욕망 자체를 줄여가려는 지속적인 시도. 세 가지 모두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완전한 제거를 약속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의 구조 안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를 제시했을 뿐이다. 그것은 작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조를 모르는 채 고통받는 것과 구조를 알고 나서 태도를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후자에는 이해가 있다. 그리고 이해는 고통의 무게를 조금 다르게 만든다. 완전히 가볍게 만들지는 않는다. 다만 조금 다르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다. 그러나 고통을 이해한 뒤 선택하는 태도는 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철학에서 찾은 전부였다. 1860년 9월 21일 아침, 프랑크푸르트의 그 방에서 쇼펜하우어는 혼자 식사를 마쳤다. 그것이 마지막 식사였다. 그는 소파에 앉았고 의사가 왕진을 왔을 때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었다. 조용한 죽음이었다. 곁에 아무도 없었다. 그의 유언장은 미리 작성되어 있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은 1848년 혁명을 진압하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프로이센 군인들의 유족에게 남겨졌다. 그는 사회를 혐오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마지막 선택에서 타인을 향했다. 그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깊이 읽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모순이 아님을 안다. 연민은 감상에서 나오지 않는다. 연민은 고통의 구조를 이해한 자리에서 나온다. 그는 평생 고통을 연구했고 그 끝에서 타인의 고통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는 삶을 긍정하지 않았다. 삶은 아름답다거나 살아있다는 것은 선물이라거나 고통 뒤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거나 하는 말을 그는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의지가 인간에게 속삭이는 위로다. 더 살아라, 더 원해라, 더 추구해라. 의지는 자신이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삶을 긍정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그 속삭임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삶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삶의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의지가 존재하는 한 욕망은 생긴다. 욕망이 생기는 한 결핍은 생긴다. 결핍이 생기는 한 고통은 생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 것이다. 삶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태도.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년에 도달한 자리였다. 이 태도를 쉽게 오해한다. 체념처럼 보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다르다. 체념은 기대가 꺾인 자리에서 온다. 원했지만 얻지 못했을 때, 기대했지만 실망했을 때, 그 반응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의지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상처받은 의지가 움츠러드는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태도는 다르다. 처음부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욕망이 충족되어도 권태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그것에 전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의지의 작동을 알면서 그 안에서 조용히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이것은 가장 능동적인 태도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은 의지에 끌려다니며 능동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원하고 추구하고 쟁취한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이 의지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능동성이 아니다. 진정한 능동성은 의지를 알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는 말년을 조용히 살았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플루트를 연주했다. 산책을 했다. 책을 읽었다. 식당에서 혼자 식사했다. 그 삶은 초라해 보일 수 있다. 유럽에서 가장 날카로운 지성 중 하나였던 사람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혼자 플루트를 불었다. 강단에서 쫓겨났고 어머니와 화해하지 못했으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글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다. 젊은 시절의 글에는 날이 서 있었다. 분노가 있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좌절이 있었다. 그러나 말년의 글에는 그것이 없었다. 설명은 여전히 정확했고 문장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안에 조급함이 없었다. 그것이 철학이 그에게 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위로가 아니라 평온. 그렇다면 그가 스스로에게 물었다면 어떤 답을 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 질문은 삶의 끝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질문이 아니다. 이 질문은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정면으로 보는 질문이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나는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살았다. 삶이 왜 이토록 무거운지를 알기 위해 살았다.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고 미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 살았다. 그것이 전부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것, 나는 보았다. 그리고 기록했다. 그의 철학은 죽은 뒤에야 읽혔다. 생전에 그는 거의 무시당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처음 출판되었을 때 거의 팔리지 않았다. 출판사는 남은 재고를 폐지로 처분했다. 그가 강의를 열었을 때 청중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인정받기 위해 계속한 것이 아니었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했다. 그것이 의지의 명령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의지를 넘어선 어떤 자리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는 썼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 그의 글은 살아남았다. 니체가 읽었다. 바그너가 읽었다. 톨스토이가 읽었다. 프로이트가 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문장 앞에서 멈춰섰다. 삶은 고통이다. 그 문장 앞에서 사람들은 왜 멈추는가? 부정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다. 어디선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 꺼내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말로 꺼냈다. 정확하게, 차갑게, 그러나 틀리지 않게. 그것이 철학의 역할이었다.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게 하는 것.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희망을 팔지 않았다. 삶이 결국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통 뒤에 반드시 보상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이것을 말했다. 삶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 욕망이 왜 생기는지, 충족이 왜 공허를 낳는지, 고통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를 이해한 뒤에 그럼에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삶이다. 더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삶이다. 쇼펜하우어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의 방 안에는 플루트가 있었다. 책들이 있었다. 그리고 50년 가까이 써온 원고들이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목적지를 향해 혹은 목적지가 있다고 믿으며 그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이미 눈을 감았으니까. 그러나 그가 평생 쓴 것들은 그들을 향해 있었다. 욕망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고통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알지 못한 채 반복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것이 그의 답이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보기 위해 살았다. 그리고 보이게 하기 위해 살았다. 삶을 긍정하지 않아도 된다. 삶을 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삶을 정면으로 볼 수 있으면 된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철학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처방을 내리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서가 아니다. 삶의 구조를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구조를 기술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지도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도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걷는다. 그렇다면 그의 철학을 읽은 뒤 우리는 어떻게 걷는가?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직접 답한 질문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철학 내부에서 답을 끌어낼 수 있다. 그것이 오브의 작업이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패배주의가 아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명제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반박이다. 그렇지 않다. 삶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다.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다. 다른 하나는 수용이다. 맞다. 어차피 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의미 없다. 두 반응 모두 쇼펜하우어의 의도와 다르다. 첫 번째 반응은 고통의 구조를 외면하는 것이다. 기쁨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철학자는 없다.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다. 그가 말하는 것은 기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구조가 고통 위에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외면하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두 번째 반응은 이해를 허무주의로 끝내는 것이다. 구조를 알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이해한 뒤 그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물었다. 그 물음을 포기하는 것은 그의 철학을 절반만 읽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깨어있는 삶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각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긴장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생겼는지, 그것이 충족되면 무엇이 올 것인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 것인지, 이 흐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모르는 채 살면 욕망이 충족될 때 기쁨을 느끼고 권태가 올 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공허해지며 새로운 욕망이 생길 때 그것이 구원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순환이 반복된다. 평생 아는 채 살면 다르다. 욕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안다. 충족되었을 때 권태가 올 것을 안다. 권태가 왔을 때 새로운 욕망이 생길 것을 안다. 그 흐름 안에 있으면서 그 흐름에 완전히 지배당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을 수는 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선택했다. 그것은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고독 안에서 의지의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욕망은 증폭된다. 저 사람보다 더 가지고 싶어지고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지며 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움직이게 된다. 비교가 욕망을 키운다. 경쟁이 욕망을 자극한다. 혼자 있으면 그 소음이 가라앉는다.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타인의 시선에서 빌려온 것인지가 보인다. 혼자 있을 때 여전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인다. 그것이 진짜 욕망에 가깝다. 비록 그것도 의지의 산물이지만 적어도 타인에 의해 증폭되지 않은 욕망이다. 그는 고독을 수행으로 삼았다. 그러나 고독이 모든 사람의 답일 수는 없다. 쇼펜하우어도 그것을 알았다. 그의 철학은 모든 사람이 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방식이었을 뿐이다. 그가 선택한 방식.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방향이다. 욕망을 줄이는 방향.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방향. 의지의 명령에 자동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방향.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방향. 그 방향은 다양한 삶의 형태 안에서 실천될 수 있다. 관계 안에서도 가능하다. 일 안에서도 가능하다. 도시 안에서도 가능하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태 안에서 의지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이렇게 썼다.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행복을 위해 살고 있다는 믿음이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왜냐하면 행복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은 욕망이 충족된 순간의 상태다. 그러나 그 상태는 곧 권태로 넘어간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삶은 항상 부족한 삶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감소라고 말했다. 행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 이것은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을 대하는 방식 전체를 바꾼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향한다. 고통을 줄이려는 사람은 지금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를 본다. 그리고 그것을 줄이려 한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덜 시달리는 것을 향한다. 이 방향의 전환은 작지 않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한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한다. 그 욕망은 자연스럽다. 의지에서 나온 것이니까. 쇼펜하우어는 그 욕망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묻는다. 그 자리에 오른 뒤 무엇이 올 것인가? 잠시의 만족, 그리고 권태,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향한 새로운 욕망. 이것을 미리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른 뒤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모르는 사람은 권태가 왔을 때 당황한다. 이토록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왜 공허한가? 그리고 다시 더 큰 것을 향해 달린다. 아는 사람은 다르다. 권태가 왔을 때 그것을 안다. 이것이 그 구조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욕망을 향해 달리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다. 그 멈춤이 전부다. 그 멈춤 안에서 선택이 일어난다. 쇼펜하우어를 읽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다. 그의 철학이 오히려 삶을 가볍게 해주었다고. 이상한 말처럼 들린다. 삶은 고통이라는 철학이 삶을 가볍게 해준다니. 그러나 그 이유는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 더 잘 선택했어야 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가? 그 믿음이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얻는다. 쇼펜하우어는 그 믿음을 제거한다. 고통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다. 고통은 삶의 구조다. 당신이 더 잘했어도 고통은 왔을 것이다. 더 많이 가져도 고통은 왔을 것이다. 다른 선택을 해도 고통은 왔을 것이다. 이것을 알면 고통 위에 얹혔던 자책이 조금 거친다. 고통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 무게는 조금 달라진다. 그것이 위로인가? 쇼펜하우어라면 아니라고 했을 것이다. 위로는 고통을 덜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고통을 덜 느끼게 만들지 않는다. 고통을 다르게 이해하게 만들 뿐이다. 이해는 위로가 아니다. 이해는 더 정확한 인식이다. 그리고 더 정확한 인식은 때로 더 편안한 것보다 더 유용하다. 편안함은 잠시 지속되고 사라진다. 이해는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도 작동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결국 이것이다. 삶을 정면으로 보라는 것.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장치들을 걷어내고 의지가 만들어내는 환상을 걷어내고 고통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본 뒤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을 써서 전달하려 한 것이었다. 그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교적인 사람도 아니었다. 그의 문장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안에는 이상한 정직함이 있었다. 삶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정직함. 그것이 그를 오래도록 읽히게 만든 이유다. 프랑크푸르트의 아침은 지금도 온다. 창문으로 차갑고 고른 빛이 들어온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인다. 목적지를 향해 혹은 목적지가 있다고 믿으며 그들은 욕망 안에 있다. 의지 안에 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안에 있다. 쇼펜하우어도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기록했다. 그리고 죽었다. 그가 남긴 문장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방 안에서 읽힌다. 깊은 밤에 혹은 이른 아침에
삶이 왜 이토록 무거운지 알 수 없어 멈춰선 사람들에게 그 문장들은 위로하지 않는다. 다만 말한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삶의 구조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삶은 고통이다. 그것을 안 뒤에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끝내 말하지 않은 말이었고 그의 철학 전체가 가리키고 있던 방향이었다.